원셀 전문의 인증의사 양동진입니다. 저는 임상에서 이 두 가지 시술을 아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두 시술이 과연 우리 피부 밑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술에 대해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몇 가지 시술 테크닉에 대해서도 공유하겠습니다. 우선 이 필러하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이제 잘 구별을 못 하실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필러 시술은 히알루론산을 사용하는데요. 이는 이 페인 부분, 팔자 같은 데죠. 이게 주름을 또 물리적으로 채워주는 이 젤 형태거든요. 1cc를 주사하면 정확하게 1cc 볼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도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전문거죠. 그래서 기존 필러는 이 피부 아래 쿠션을 추가하는 것과 같고,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는 우리 몸의 자체 지지 구조를 재건하도록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에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이죠. 그 중에서 이제 콜라겐은 피부에 탄력하고 구조감을 부여하는 단백질인데, 우리는 이제 20대 중반부터 콜라겐을 지속적으로 잃기 시작해서 대부분의 이제 환자들이 이제 상담실에 올 때쯤이면 이제 이 손실이 거의 한 20년 이상 진행된 상태로 오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피부 탄력과 구조감이 좀 무너져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는 이 과정을 늦추고 어느 정도는 또 실제로 역전시켜서 오히려 더 피부를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는 걸 사용하면 필러처럼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몇 주에 걸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 몇 달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단계적으로 볼륨이 증가하고 피부결이 좋아집니다. 이 점은 또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매우 또 잘 맞는데, 변화가 너무 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도 언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정확하게 짚어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남들이 봤을 때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예뻐졌다, 젊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얼굴이 생기 있어 보인다는 말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스컬트라 레디어스 이 두 가지가 다 이 필러랑 다르게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이 범주에 속하는데, 이 두 시술 모두 콜라겐을 자극하지만 작용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요. 또 이러한 차이가 각 시술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바를 결정짓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 시술 중에 한 개만을 고려한다면 거기에 맞게 자기가 어떤 걸 받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이 효과는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단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바로 이 두 시술의 핵심 목적입니다. 이 스컬트라의 활성 성분은 PLLA, 이 폴리엘락산으로서 이 녹는실에 사용된 것과 같은 동일한 생분해성 물질이죠. 저희가 수십 년 동안 이 실 리프팅에 많이 썼던 이 녹는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쓴 지가 벌써 한 20년 훨씬 넘었던 이제 넘은 시기가 된 거죠. 이 스컬트라는 분말 형태로 존재해서 주사하기 전에 무균수로 이렇게 희석하여 주사 가능한 액체 형태로 만들어 꼭 써야 됩니다. 피부 아래에 주입하면 수분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시술 직후 느끼는 이 부푸는 건 단지 이제 물로 인한 이제 붓기일 뿐 실제 효과는 전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몇 주 동안 이 스컬트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이 미세한 이 입자 하나하나가 이 조절 가능한 재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은 각 입자를 감싸고 해당 부위에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피부 밑에 지방세포의 재생을 돕고 심지어 이 피부에 신생혈관을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컬트라의 효과가 단순하게 이제 콜라겐 자극 시술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이 스컬트라에 들어간 입자는 조직 내에서 1년 이상 잔류하면서 콜라겐 자극 신호를 아주 지속적으로 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스컬트라의 효과가 보통 이제 2년에서 심지어 3년 이상 지속된다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입니다. 28명을 대상으로 한 25년의 한 연구에서는 2년 시점에 이 연조직 볼륨을 측정을 해봤더니 효과가 실제로 그만큼 유지된 것을 확인도 했습니다. 이 3년 동안 경과를 관찰한 또 다른 또 장기 연구에서도 이 피부 윤택도, 탄력, 얼굴 볼륨에서 여전히 현저한 개선을 보였고요. 또 스컬트라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할 한 가지는 이 볼륨 반응에 대한 개인차가 매우 크다는 거죠. 앞서 언급한 2025년 연구에 따르면 완전히 동일한 용량을 투여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생성된 볼륨 차이가 최대 9배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게 맞고 효과가 좋았지만 왜 나는 효과가 적어야 할 때 이걸 이제 충분히 환자분께도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볼륨의 차이가 그럼 스컬트라는 받으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단계적으로 효과를 쌓아야 하는 이유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레디어스에 대해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디어스의 활성 성분은 저희가 이제 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칼슘 하이드록시 아페타이드의 약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뼈를 구성하는 이 광물 성분과 유사한 아주 미세 구체로 겔이라고 하죠. 그 겔 캐리어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스컬트와 마찬가지로 레디어스의 이 겔 캐리어를 포함하고 있어서 원액 그대로 주사할 경우에 어느 정도 즉각적인 볼륨도 제공합니다. 하지만 레디어스를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 사용할 때는 강한 아주 볼륨을 만들지 않기 때문에 생리식염수를 약 3-4배 희석해서 매우 부드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로서의 레디어스 효과는 스컬트라와는 약간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이 칼슘 미세 부체들이 피부 밑에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지지대 역할을 하면서 마치 작은 기둥처럼 작용을 하는 거죠. 조직이 그 주변으로 안정화되면서 주변 세포에 아주 가벼운 장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세포들은 바로 이제 콜라겐 생성하는 섬유 아세포라고 하는데 이러한 섬유 아세포에서 기계적 자극이 신호가 돼서 더 많은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생성하도록 촉진하게 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레디어스 시술 후에 몇 달 안에 피부 탄력이 약 30%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컬트라 입자와 마찬가지로 이 미세 구체들은 약 12개월에 걸쳐서 점차 용해되지만 이미 생성된 본인의 콜라겐은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이 레디어스를 생리식염수로 희석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를 하이퍼 디스튜디드, 즉 초희석 레디어스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상당히 많은 약으로 희석됐다는 뜻이고 이건 볼륨을 증대시키기보다는 피부 결계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 목이나 이 윗가슴, 이 손등처럼 얼굴 이외의 부위에도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둘 다 뭐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스컬트라 레디어스 둘 다 똑같은데 과연 나는 어떤 걸 맞아야 될까? 이걸 고민도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두 시술의 사용 팁도 공유해 드릴 테니까 얘는 이제 일반적으로 뭐 유튜브에서 들으셨던 것과는 내용이 조금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임상적인 경험 차는 의사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틀렸고 누가 맞았다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각 의사마다 경험이 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아무도 잘 얘기하지 않는 한 가지가 이 초희석 레디어스의 붓기 문제인데 레디어스는 이 겔 캐리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희석하더라도 초반 몇 주 동안은 약간의 이제 눈에 보이는 이 약간의 좀 볼륨 업 또 이런 미세한 붓기가 존재는 합니다. 효과가 이렇게 매우 빠르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의 일부는 시술 자체로 인한 일시적인 붓기일 뿐 이 최종적인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 효과는 절대 아닙니다. 이 두 시술 모두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수개월, 최소 보통 이제 4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까지 걸리게 되는 거죠. 이 스컬트라는 이 초기 몇 주 동안은 즉각적인 어떻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런 효과를 못 느끼고 일부는 오히려 이제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이 티가 전혀 나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스컬트라의 이런 늦은 발현이 오히려 실질적으로 장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볼 볼륨이나 관자놀이, 하안검 등 얼굴 전체 리주베이션과 같은 넓은 부위를 저희가 치료할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 스컬트라가 사용하기 더 쉽고 좀 더 효과적이라고 느낍니다. 이 스컬트라는 수화한 후에 조직 내에서 아주 확산이 잘 되고요. 이 또 단일 입자들이 치료 부위 전체에서 활성을 잘 유지합니다. 반면 이 초희석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칼슘 입자들이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이렇게 모여 있어야 이 압력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걸 너무 넓은 부위에 입자가 너무 이렇게 분산시키게 되면 기계적 자극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 1회 시술로 레디어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에는 현실적인 한계는 분명 또 존재합니다. 다음은 제가 일반인들에게 설명한 이 콘텐츠에서는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는 관점인데 스컬트라는 일단 준비가 되면 이 혼합 상태가 아주 잘 유지가 됩니다. 이 시술 과정에서 미리 실린제에 담아 두어도 부유 상태를 잘 유지하므로 입자가 주사기 내에 아주 균일하게 분배되어 있죠. 그런데 이 초희석 레디어스는 층 분리가 일어나기 때문에 가만히 수분만 두어도 칼슘 미세 구체들이 주사기 바닥으로 침전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숙련된 의료진은 상담 및 시술 과정 내내 지속적으로 다시 섞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 이 과정을 흔들지 않고 그냥 놓게 되면
한 부위에는 거의 물만 주입되고 다른 부위에는 뭉친 이 미세 구체가 한꺼번에 주입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레디어스를 할 때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변수인 거죠. 스컬트라는 과거에 이제 피부 밑에 이제 작은 덩어리, 이제 미세 결절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걸 이제 유발을 많이 한다는 오명이 있었거든요. 30년 전에 처음 사용했을 때는 당시 이제 고농도 테크닉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HIV 환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이 문흥상 이 결절 발생률이 30에서 한 40%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안 좋은 평판이 지속되어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시술을 주저하게 만든 거죠. 제가 이제 요즘 임상에서 관찰하는 바는 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이 희석 프로토콜, 그러니까 예전에는 또 농축에서 볼륨업을 많이 썼다면 지금은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해서 좀 희석을 많이 하는 이 방법과 또 올바른 주사 테크닉을 적용하면 스컬트라 인한 결절은 이제 매우 드문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역시 제가 하면서 결절이 생겨가지고 문제됐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제가 발견한 또 더 재밌는 현상은 이 초희석 레디어스를 사용할 때 오히려 이 가끔 작은 덩어리가 만져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조금 덜 논의되고 있긴 하지만 이 초희석 레디어스가 비교적 최근의 트렌드이고 부작용 발생률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간으로 따지면 좀 과소평가되어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흔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고요. 저 역시 또 경험도 했기 때문에 정직한 비교를 위해서는 조금 더 언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새로운 버전의 이제 PLA 폴리엘락산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입자 모양이 약간 또 다르고요. 보통 더 매끄러운 이 대안적인 또 PLA 제품으로 입자 자체가 이제 구형에 가까워서 사용하기 더 쉽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 스컬트라가 특정 크기와 불규칙한 모양을 각도로 의도적으로 설계됐다는 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모양이 어떻게 보면 최적의 면역 응답을 유도하기 때문이거든요. 스컬트라는 오랜 기간 축적된 대량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신형 대안 제품들은 아직 비교할 만한 이 긴 데이터는 없는 거죠. 효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 수도 있고 아주 더 뛰어날 수 있지만 아직 데이터가 쌓여있지는 않습니다. 이 1년 이상 조직에 남게 되는 시술을 선택할 때 이 점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부위별 맞춤 선택 및 지속기간을 제가 또 간단하게 비교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주로 얼굴 전체의 리주비네이션, 피부결의 개선이라든가 오랜 세월 손실된 볼륨의 점진적 회복을 원하시고 아주 인위적인 변화보다는 푹 쉬고 나온 듯한 자연스러운 효과를 기대하신다면 스컬트라가 저희 첫 번째 선택이 되는 거 맞고요. 얼굴 적용에 대한 근거 기반이 조금 더 확실하고 이 아주 넓은 부위 시술에 이 스컬트라가 매우 적합하다고 봅니다. 반면 이 목이나 손등의 닭살 같은 피부 또 혹은 장기적인 콜라겐 제형과 동시에 다소 빠른 시각적 개선을 원하시는 얼굴 외 부위의 고민이라면 레디어스가 더 중요한 선택의 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바디 부위 정의에 대한 근거가 또 괜찮고 또 적절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 발현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점점 더 많은 의료진들이 이 두 시술을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얼굴 개선 쪽에는 스컬트라를 사용하고요. 목이나 손등 같은 특정 부위에는 초희석 레디어스를 적용하는 방법인 거죠. 어떤 시술을 결정하기 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데 과연 효과 지속 시간에 대해 실제 연구 근거는 우리에게 어떤 걸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얼굴에 사용하는 스컬트라의 경우에는 임상 근거가 아주 매우 광범위합니다. 다수의 장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피부의 두께, 윤택도, 볼륨 개선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3년 추적 데이터는 아주 안심할 만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얼굴에 사용하는 이 초희석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최근에 스컬트라에 비해서는 최근에 발전될 시술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훨씬 적죠. 그래서 의료진들이 임상에서 관찰한 결과는 상당한 유의미성을 보이지만 현재까지 얼굴 적용에 대한 고령층 무작위 대조 연구는 없는 실정인 거죠. 이 목과 손등에 사용된 레디어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 결과가 있고요. 대부분 18개월에서 24개월 동안 유용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 레디어스 효과가 2년을 초과하여 지속된다는 근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하자면 스컬트라의 효과는 최대 3년까지 지속된다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데, 레디어스는 보통 18개월에서 한 24개월, 2년 정도라고 보고요. 일부에서는 물론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 두 가지 시술은 모두 개인차가 크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레디어스 스컬트라의 시술 방법과 주의사항, 결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시술 모두 캐뉼라는 뭐냐면 끝이 뾰족한 바늘이 아니고요, 끝이 동그란 라운드한 바늘이거든요. 이걸 사용하여 주사하게 됩니다. 이는 끝이 뭉퉁하기 때문에 좀 더 안전성이 있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특히 넓은 부위를 할 때는 시술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게 바로 캐뉼라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 통증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참을만하다고 느끼시거든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좀 아프시고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통증이라기보다는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스컬트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555 법칙,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5일 동안 하루 5번 5분씩 얼굴을 마사지하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이 마사지가 유익하다는 것을 입증한 연구는 없다는 거죠. 2025년에 한 연구에 따르면 마사지를 한 그룹과 하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마사지를 한 그룹에서 오히려 미세결절이 발생한 반면 마사지를 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얼굴을 강하게 문지르는 행위가 오히려 이 미세결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도 시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마사지 한다고 해서 이 스컬트라의 입자가 얼마나 이동할 수 있을지, 또 풀어질 수 있을지, 이것도 의문인 거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더 이상 환자분들에게 이 마사지 하라고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의료진들 역시 이러한 근거를 확인한 후에 저와 똑같이 지침을 바꾸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이석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시술 부위와 증상의 심각성에 따라서 1회에서 3회 정도 시술을 권장하는데요. 시술 간격은 보통 4에서 6주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유연성이 있는 거죠. 두 시술 모두 히알루론산 필러처럼 녹일 수 있는 효소가 없기 때문에 비가역적입니다. 만약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분해될 때까지 수개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두 시술 모두 보수적이고 단계적으로 효과를 쌓아가는 접근 방식이 특히 중요한 이유인 겁니다. 하지만 이 효과가 필러와 달리 매우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로 시술을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경우는 제가 임상에서 좀 드문 것 같습니다. 이제 골라야죠. 과연 스컬트라 할까요? 레디어스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 명확한 승자를 찾기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일단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정직한 답변은 어느 한쪽이 무조건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두 시술은 연관되어 있지만 서로 다른 메커니즘을 작용하면서 또 적합한 고민 부위와 시술 영역이 서로 다른 거죠. 각각의 근거 데이터도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바르게 적용되었을 때 두 시술 모두 진정으로 인상적인 결과를, 확실한 효과를 만들어낸다는 점인 거죠. 이는 피부 결과 볼륨의 점진적이고 자연스러운 개선을 의미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시술받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관리 잘 받고 쉬워 보이는 모습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둘 중 하나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제품을 선택하냐보다는 두 시술을 잘 이해하고 보수적인 접근법으로 단 한 번의 시술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노리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효과를 쌓아갈 수 있는 숙련된 의료진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술이 본인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점이죠.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의 목표는 확 달라진 내 모습이 아니라 피부결이 점점 좋아지고 이 지지 구조가 회복되면서 몇 년 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마치 이렇게 병원에 다니면서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주 좋은 곳에 휴가를 다녀온 사람처럼 한층 빛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의 목표입니다. 이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를 이해하고 난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시술과도 병행할 수 있나요? 라는 점인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다른 시술은 레이저, 리프팅 장비, 울세라, 고주파, RF, 필러, 이거 다 전체적인 걸 의미하거든요. 물론 이것들을 조합해서 치료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 내용을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